지금 우리가 사이가 틀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했고 같이 있었고 너무 맛있는 밥을 같이 먹었고 이럴 때를 생각해보면 결말이 어땠든지 간에 이 순간들이 너무 감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의사 고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9년차 수의사 류한빈이라고 합니다. 채널 시작하면서 본명이 아니라 활동명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항상 동물병원에는 아무래도 기쁜 일보다는 좀 슬픈 일이 많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자,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이 많은 동물병원에서 하루가 그냥 고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로 어떤 직업인 인터뷰를 해와라 그랬는데 경북대학교 앞에 있는 동물병원에 그 수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막 고민하다가 거기 동물병원에 이제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지금 가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 수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되지도 않는 질문들을 막 드렸는데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뭔가 수의사들은 잘은 모르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에 과학책이라고는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과학자가 돼야지 하다가 크면서 생물학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수의사가 되면은 어떤 생물학 분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조금 발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직업 선택을 고민을 하다 보니 좀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구나, 적성에 잘 맞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비서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아이들을 좀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키운 강아지는 흰색 스피츠 믹스처럼 생긴 친구였는데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가 된 이유는 아마 체리아이라고 눈 앞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버리신 것 같고 그때도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는 그날 밤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요즘 말로 하면 임보죠. 잠시 데리고 계셨는데 내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좀 혹시 키워볼 친구가 있냐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강아지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데려온 게 제 첫 반려동물이었습니다. 그냥 하얗고 조용하고 여기 혹이 하나 있는 친구. 근데 막 안았을 때 따끈따끈하고 복실복실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나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혹시 꿈은 아닐까. 강아지가 다시 와가지고 내 옆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아니라는 걸 현실 인지가 되면은 좀 잠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뭐 집이 너무 추웠나? 밥을 너무 적게 줬나? 많이 줬나? 병원에 갔으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자꾸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동물을 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강아지를 봐도 생각나고 그래서 수의사를 한다는 걸 오히려 더 생각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떠나보내는 그 최전선에서 내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할 때 이럴 때는 수의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좀 흐려지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이가 아프고 그리고 떠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갈 때 뭔가 납득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오면 저희는 이제 전문가니까 보면 알잖아요. 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왔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뭐 내 강아지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은 덜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랑 최대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할 때, 어떤 사람으로 치면 호스피스 케어 같은 거를 할 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이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머리로나마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보내고 나서는 좀 냉정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이 병원 말고 저 병원을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집이 좀 더 따뜻했더라면, 밥을 이걸 먹였더라면, 네, 저는 항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또 워낙 수의학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예인분 중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다가 이혼을 하신 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이가 틀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했고 같이 있었고 너무 맛있는 밥을 같이 먹었고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결말이 어땠든지 간에 이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나도 이제 사랑하는 강아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그 전에 했던 짧으면 1년, 2년일 수도 있고 10년, 15년일 수도 있고 그때 동안 그 친구도 행복했고 나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우지 말걸 이라든지 이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할걸 이런 생각보다 조금 더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고, 그 친구는 제가 수의대생일 때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같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2살 됐어요. 일단은 아는 게 많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모를 때는 그냥 괜찮겠지 이러면서 러프하게 키웠다면, 이렇게 하고 아픈 친구, 저렇게 하고 아픈 친구, 이거 먹고 아픈 친구, 화장실 안 가서 아픈 친구, 이렇게 아픈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증상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보고. 다행히 둘 다 너무 효자라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거의 크게 아픈 적 없이, 제일 아팠던 때가 이제 귀 진드기 걸렸을 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만약에 입원 환자가 있으면 이제 입원 환자 밤새 어땠는지 이야기를 듣고 상태 확인을 하고요. 진료 시작이 예를 들어서 10시다 그러면은 한 9시 30분 정도에 이제 인원들은 출근을 해서 사무적인 일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치료받고 갔던 친구들 괜찮은지 전화 돌리는 거, 이런 일들을 하고요. 특히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연락을 드려서, 왜냐하면 연락을 안 드려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데, 뭔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잘 안 맞으면 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약을 먹고 토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 맞는 약으로 바꿔야 되는데 임의로 약을 끊으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전화를 좀 틈틈이 돌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외의 일상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 가능한 외래 진료 이렇게 와가지고 한 마리씩 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10살 정도 된 강아지가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근데 진단이 이제 심장병으로 나왔어요. 그날 처음 본 친구였고, 어머님, 아버님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가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이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릴 때 샵에서 데리고 오셨대요. 말티즈인데, 근데 아버님 손을 물었는데 이게 그냥 피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부 손실이 너무 심해서 허벅지인가 엉덩이에서 살을 떼서 이식하는 수술을 2번이나 하셨대요, 아버님은. 그러면 사실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이제 강아지 보기만 해도 무섭고. 그래서 화양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동네 지나가다가 동네 미용실 구석에 요만한 철장에 애가 막 털이 완전히 떡이 져가지고 꼬질꼬질한 애가 딱 갇혀가지고 막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애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지도 못하셨대요. 그냥 이 밥그릇에 뭐 사료 끼어 있으면 사료나 갈아주고, 패드에 똥 있으면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살기만 했다고 하셨는데, 동물병원에 오셔서 제가 심장병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님이 진짜 막 오열을, 남자분이 그렇게 오열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고, 게다가 이제 거의 대면대면한 사이로 10년을 지내셨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저분이었다면 애가 떠난다고 할 때 저렇게 오열을 하고 매번 이제 뭐 2주에 한 번이나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계속 와야 되는데 항상 같이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보살피고 병간호를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좀 감동적이었던 보호자님이셨어요. 이건 좀 웃기고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랑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만났대요. 근데 멧돼지가 엄청 큰 멧돼지는 아니었고 약간 작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크게 놀라지 않으셨다는데 강아지 보더콜리였는데 그냥 자기가 덤빈 거예요. 바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멧돼지도 크게 공격할 의사는 없어 보였는데 강아지가 덤비니까 한번 확 들이받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여기 피부가 이렇게 많이 찢어져서 수술을 하러 왔었는데, 다행히 어리고 건강한 친구라서 수술도 잘 견디고 이렇게 예쁘게 수술을 마쳤는데, 그 할아버님의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온 가족, 이모님, 고모님들이 다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지킨 효견이다. 그래서 면회를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고 좀 재밌었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호자님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강아지들의 평균 수명이 13살에서 14살 정도거든요. 보호자님들끼리 이제 우리 강아지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와 20살까지 산 강아지가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합쳐져서, 어떤 보호자님들은 별 문제가 없으면 20살까지 무난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희망적이고 이런 건 다 좋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 아이가 14살, 15살에 만약에 무지개나 일을 건너게 됐을 때 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뭔가 우리 아이를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우리 아이만 특별히 이제 덜 살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3살, 14살까지가 현실적인 기대 수명이고, 수의사인 저조차도 20살 된 강아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20살 된 고양이는 가끔 봤습니다. 네. 일단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아프다기보다는 건조해서 아픈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호흡기 질환이 참 많고, 제가 항상 떠들고 다니는 게 가습기 정말 빵빵하게 트셔라.
그 가습기 막 탁상용 이런 걸로 택도 없으니까 12리터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제 방마다 놓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감기, 호흡기 질환,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특히 노견들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도 건조하다 보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건조하면 또 가려워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하고 얇은 친구들은 보습 잘 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이 여름철에 조금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이제 호흡기, 피부 이 정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운데 사람도 준비 운동 안 하고 갑자기 운동하면 이제 삐끗한다든지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이 조금 많이 오다 보니 아침에 눈도 덜 떴는데 막 갑자기 산책 나가고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산에 만약에 눈이 많이 쌓였다 이러면은 눈밭에 뛰어노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 눈 위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동상을 입거나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맨발보다는 강아지, 고양이 맨발이 훨씬 튼튼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 고양이는 사실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부행을 하지 않고 발가락 부행을 하기 때문에 면적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래서 조금 나은데, 이제 추워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뿌려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발바닥에 닿으면 물집이 잡힌다든지 화상처럼 이렇게 번질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눈이 없는 지역으로 다니시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산책을 조금 피하시거나 신발을 신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간식을 주식의 10% 미만으로 주라고 이제 대원칙이 되어 있는데, 1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앞발 하나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일 처음 보호자님들이 듣고 놀라십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고. 근데 그 정도가 정량인 걸 아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고양이 추르처럼 생긴 추르의 뭐 여러 가지 아료작인 간식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기호성이 좋다 보니까 또 기호성이 너무 좋아 버리면 이렇게 의심을 해요.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맛있으면 보통 몸에 나쁘고 맛이 없으면 몸에 좋다 보니 너무 잘 먹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르 같은 제품들이 레토르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뭐 첨가제도 별로 안 들어있고 되게 성분도 단순 깔끔한 편이고, 물론 뭐 주식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간식치고는 괜찮은 편이고, 대부분 수분이에요. 한 90%가 수분이다 보니 또 살도 거의 찌지 않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르에 대한 오해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고, 또 추르가 짜서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집에서 염도계를 찍어봤는데 0.3에서 0.4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식을 너무 많이 주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펠렛처럼 된 것들은 아무래도 밀가루나 전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고 칼로리가 높으니까 추르 형태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공짜 간식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막 강아지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벅차는 순간이 있잖아요. 보호자로서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무조건 하나 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참으시고, 왜냐하면 연구 결과도 그래요. 사람도 일해서 밥 벌어 먹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출근하기 싫고 일이 너무 하기 싫지만,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뭔가 탐색해서 어떤 보상으로 그 먹거리를 찾아낼 때, 이럴 때 되게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고, 아니면은 보호자와 훈련을 해서 보상으로 간식을 줄 때 또 보호자와 유대관계도 끈끈해진다고 하니까, 공짜 간식은 없고 항상 노즈워크처럼 찾아서 먹게 하시거나 훈련을 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아프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의사에게 확인하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의사들조차도 강아지의 어떤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AI나 뭐 친구들한테나, 강아지 많이 키워본 친구, 이런 친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약 얻어와서 먹이시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강아지가 기침을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그래서 너네 강아지도 먹여볼래? 이렇게 타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심장사상충 약을 친구가 줘서
먹였대요. 근데 애가 갑자기 막 경련을 하고 신경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르는 심장사상충 약을 간식에 섞여서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 증상 때문에 한 4일, 5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 건 몸을 핥는 횟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가려워서 핥는 경우, 심심해서 핥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 부위를 계속 핥는 경우에는 통증이 의심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이 막 터질 듯이 커지는 그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 배에 이렇게 털이 다 빠져서 오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양이들이 이제 배가 너무 아픈데 어쩔 줄 모르니까 배를 계속 핥아서 털이 빠지기도 하고요. 가끔씩 보면은 여기 무릎에만 털이 없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무릎에만 딱 털이 이렇게 빠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염 때문에 이제 여기가 아프니까 계속 핥아서 털이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계속 집요하게 핥는다면, 근데 이게 핥음이 어느 정도가 심하고 어느 정도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 핥는 건지 모르겠다, 이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반려동물 가려움 척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단계부터 7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4 이상으로 핥으면 뭔가 너무 많이 핥는데 병원 가봐야겠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가만히 있을 때 핥고 부르거나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할 때는 안 핥는 게 정상인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핥거나 사람이 불러서 보다가 다시 핥거나 이런 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실내견 개념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에 강아지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공간의 분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심적으로 분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보호자분들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순간에 이 아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TV 볼 때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컴퓨터 할 때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나는 내 공간에서 내 할 거 하고 너는 네 공간에서 네 할 거 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서 분리불안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약속도 다 취소하고 집에만 계속 있어야지, 하루 종일 있어야지, 있는 동안엔 더 많이 예뻐해줘야지, 계속 안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물론 너무 짧으면 안 좋겠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래도 한두 시간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30분, 1시간만 외출해도 분리불안이 심한 친구는 심합니다. 그 이유가 항상 사람이 보일 때는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애착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식하고도 이어지는 맥락인데, 명분 없이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분 없이 상호작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놀이 시간을 산책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몇 분, 집에서 공 던져주고 놀아주는 시간을 몇 분, 훈련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너는 너 할 거 하고 이런 장난감 갖고 놀다가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어, 이렇게 조금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보호자님들이 아는 게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옛날에는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죽지만 않게 관리해주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었다면, 요즘은 거의 그렇진 않고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데리고 오기 전에 보호자님만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언제 처음 병원에 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준비가 잘 된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도 오히려 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 느끼는 거는, 솔직히 느끼는 거는, 이게 대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신중하고,
네. 오히려 신중해서 강아지, 고양이를 잘 안 데리고 오시거나 조금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별 생각 없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나 사회적으로 뉴스에서는 반려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물병원도 엄청 많이 생기고 엄청 잘 되고 수의사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게 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바뀐 건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뉴스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는 인구가 많아진다 이러니까 뭔가 스타필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반려인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동물병원이 소아과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을 동물로서가 아니라 진짜 내 아이로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거의 소아과나 마찬가지고, 너무 대단하신 보호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수의사고 나는 이제 반려동물을, 어쨌든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잖아요. 반려동물을 한번 들였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말로서는 맞는 말인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나였으면 과연 저 친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저 보호자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치매견이, 저희가 그 친구를 메트로놈이라고 불렀어요.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멍 이렇게 의미 없이 짖는 거를 거의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님들이 3인 가족이었는데, 3인 가족의 일견이었는데, 일단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나오시고 2년 정도 더 살다가 그 친구가 갔는데, 이제 매번 한 3주에 한 번씩 안정제를 다 가셨어요. 그래서 안정제를 먹으면 강아지가 밤에 한 3시간 정도는 잔대요. 그러면 그때만 사람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시는데 보호자님들이 다크서클이 막 계속 내려오고, 볼 때마다 살이 빠져서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마지막엔 이런 얘기 했어요. 보호자님이 너무 힘드시면 이거는 안락사 요건이 된다고 본다. 삶의 질이 강아지나 사람이나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보호자님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애기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지키다가 보내셨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가족이고 책임감이고 그렇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키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포기해야 될 게 많고, 키우다 보면은 외출도 하기 힘들고, 밤에 뭐 회식이라도 있으면은 혼자 있을 강아지, 고양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프고 여행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젊은 사람은 키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키워본 사람만 아는,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했지만 네가 있어서 다 괜찮은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원래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신혼집에 같이 들어오게 돼서 새 식구가 됐는데, 고양이가 이사 간 집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숨어 있고, 어제는 막 어떻게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걸레바지 밑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막 끄집어내고, 걔한테 또 안정제 먹인다고 약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막 남편이 팔이 여기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이렇게 관대해 본 적이 세상 살면서 없는데, 얘가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약 먹인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을 고생을 했는데, 얘라서 용서가 되고 얘 아닌 어떤 존재도 심지어 저조차도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반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랑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공존을 해요.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하다가도 키울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또 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 수명이 짧다 보니까 점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호자가 행복해야 강아지도 행복하고 보호자가 우울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걸 눈치를 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더 재밌게 많이 사랑해주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수의사 고요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반려동물 건강 상식들을 짧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잔소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잔소리를 조금 더 광역적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 잔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